네, 11월 18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내렸고 S&P 500은 0.26%, 나스닥은 0.33% 하락했습니다. 리테일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작용을 했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에너지와 금융, 산업재, 소재 섹터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WTI가 2.9% 하락한 배럴당 77.5달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9bp 내려서 1.585%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5.8로 소폭 내렸고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182.5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를 하회했고 5만 9,9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그제에 이어서 2022년 NH 리서치 전망 자료 발표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전망 자료 중에서 신재생 유틸리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2022년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은 큰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세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중국 기업들 중심으로 경쟁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이익 가능성이 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세부적으로 선별해서 매출 증가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408페이지부터 보시면 미국과 중국 정책에 대해서 큰 기조가 변화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세부 정책이 나오는 그림이고요. 국내도 수소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412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국 의존도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풍력에서도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함으로써 경쟁 진출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21년도를 돌이켜보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그닥 좋지 못했었습니다. 원재료나 운송비,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고요. 2022년에는 일정 부분 완화되지만 4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설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소폭 둔화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익 가시성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불투명한 구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의 핵심은 당연히 성장주의 핵심이긴 하지만 매출 증가율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M&A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CS 윈드나 연말 정도에 이제 수소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매출 가시성이 높아지는 두산 폐열셀 중심으로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올해만 봐도 올해 초에는 수소나 풍력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소형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쪽 코멘트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계속 SMR 관련된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서의 지원들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SMR 아직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유럽 중심으로 한 어떤 대형 원전 발주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아직 대선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좀 그거 보면서 국내 쪽은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종목 단으로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기계업종 발표 때도 언급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SMR 자체는 아직 시장에 안착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2030년 전후로 해서 안착 여부를 확인은 가능할 것이다. 좀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두산중공업이 분명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팩트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 그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좀 보시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두산중공업을 주요 관심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그 CS 윈드 지금 차트도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주가가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뭐 슬로우한 상황이고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 뭐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적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뭐 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관점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올해 인수한 M&A 기업들에 인해서 실적이 이제 붙는 효과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실적의 영업 매출액이 1.7 올해 매출액이 1.2조에서 내년에 1.7조까지 늘어나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은 이제 M&A를 통한 매출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에 풍력 설치량이 그닥 좋지 못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를 통해서 매출 그로서 50% 정도 나는 풍력 부품 회사가 지금 글로벌리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독보적인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은 내년 기준으로 20배 정도 수준이고 다른 풍력 기업들과 비슷한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M&A 효과가 가장 극대화시는 시점은 분기별로 보면 내년도 2분기부터가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주회사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예, 지주회사 2022년 전망은요. 결론적으로는 외형 변화 이벤트는 별로 없을 거고 그동안에 장기 소외돼 있던 지주회사들이 책임 투자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배당이라든가 ESG 등급 측면에서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삼성물산하고 LG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말부터 개정공정거래법은 시행이 됩니다. 12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이미 뭐 SK텔레콤 지주회사 전환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외 규정도 많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뭐 이런 큰 변화 이벤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금산분리 때문에 못했던 지주회사의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부각이 되고 또 CVC 투자 성과에 따라서는 지주회사 간 밸류에이션도 차별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 투자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공모형 펀드 규모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크게 유행했다가 장기 침체였던 것이 지금 연금이 책임 투자 비중을 내년 말까지 50% 이상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2조 원 이상 올라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첫 번째 배당입니다. 지금 주요 지주사들은 배당 성향 5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요. 앞으로 이것들이 더 강화가 될 거고요. ESG 등급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그 지배 구조가 투명한 구조이고 뭐 그룹의 ESG 개선을 주도하다 보니 주요 지주회사들의 평균 등급이 A이고요. 이 계열사들의 평균 등급이 B+이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ESG 등급을 중시하는 책임 투자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삼성물산은 뭐 저평가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처분 신탁에서 빠진 걸로 보이는 것처럼 지배 구조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는 계열 분리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 CVC 설립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ESG 측면에서도 개선폭이 올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런 수혜가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 고객인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봐도 뭐 주로 ESG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여기 보면 투자 유망 종목으로 LG랑 삼성물산 말씀하셨는데 뭐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순수히 ESG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이 두 종목이 투자 유망 종목하고 이렇게 같은 상황인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등급이 높은 기업이 그 ESG 인테그레이션 전략에서는 유리한 거지만 절대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접근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는 확실히 ESG적인 관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전부 다. 그리고 삼성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보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험업종 다 이익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이제 5개 회사 합산 11% 정도 감소, 생명보험은 이제 4개 회사 22% 감소 예상합니다.
손해보험은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았는데요. 이제 실적 개선을 이끌었던 게 자동차 손해율이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 손해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이제 자동차 이제 통행량 증가, 그 다음에 정비수가 4.5% 인상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또 이제 비용 지출 증가에 따른 이제 사업비율 상승도 예상이 됩니다. 생명보험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의료 이용량이 증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증가가 이제 나타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사차익과 이제 비차익 쪽에서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보험 업종은 2023년에 IFR 17이라고 이제 회계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대략적인 윤곽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IFR 17이 사실 어떻게 나오더라도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을 생명보험보다 지속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내년에도 계속 추천을 드리고요. 뭐 현재 회계 기준의 이제 이익이나 배당, 그다음에 세븐틴, 그다음에 뭐 장기적인 상품 경쟁력 모두 손보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탑픽 종목은 이제 현대해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도 높고요. 세븐틴을 감안해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증권입니다. 증권사 4개 회사 합산 순이익은 내년이 올해보다 한 2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관련 지분법 처분이익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봐도 16.5% 감소입니다. 즉 거래대금 둔화에 따른 위탁매매 수수료 감소,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채권 평가 손실에 따른 이제 트레이딩 이익 관련 수익의 부진, 이게 감익의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상승이나 이제 거래대금 둔화 이런 모멘텀들은 주가에 이제 이미 다시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증권사들이 당초 우려보다는 이제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 그 이유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탄탄해진 이익 세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이제 굳이 내년 감익 이 자체보다는 지금의 밸류에이션 매력에 좀 더 집중한 게 어떨까 싶습니다. 2022년 이제 증권주 탑픽으로는 이제 한국금융지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아무래도 브로커리지보다는 IB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IB 비중이 한국금융지주가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주가를 보시면 카카오뱅크의 지분법 지분 가치는 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가치가 이제 한두 번이라도 부각되는 그런 계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보 쪽은 계속 뉴트럴 의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익 민감도 측면에서는 손보보다는 생보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를 전망할 때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저희가 생보 투자에게는 뭐 어떠한 캐탈리스트나 트리거가 있어야지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금리에 대한 이직 민감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실 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준금리만 올라줘도 바로 NIM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업종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장기금리가 이제 올라줬을 때 이제 부채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측면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가 내년에 상승할 것으로 보지만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 상승 쪽이 좀 더 이제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FICC 이제 발표에서도 이제 장기 금리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부채 부담 개선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IFRS 17이 될 텐데 이 이슈 자체도 손해보험이 좀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생명보험이 이제 주목을 받을 그런 기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장기 금리가 만약에 이제 예상외로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인다라면 생명보험주도 분명 이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나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거기에 좀 베팅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명보험은 이제 IFRS 17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철강금속 산업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08페이지부터 있고요. 네, 지금 저희 내년도 타이틀은 이제 공급 측 변화로 가치의 재평가를 기대한다라는 제목인데 역시나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의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수요 증가는 둔화될 것 같고요. 중국의 공급 통제는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이제 전 세계 철강 산업이 과잉 설비, 중국발 과잉 설비로 좀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단계로 다음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철강협회는 2022년 세계 철강 소비가 2.2%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증가치가 4.5%였으니까 증가율 둔화는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백신 보급 같은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라든가 특히 중국 쪽에서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부동산 규제 같은 것들이 철강 수요에는 좀 네거티브하게 작용할 것 같고, 반면에 중국이 2030년 탄소 배출 고점, 2060년 탈탄소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감산을 시행 중인데, 실제로 올해 한 6월부터 조강 생산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 2월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한다면, 확인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비철금속 쪽은 역시 중국의 전력난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전력난 역시 탈탄소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은 비철금속 특히 산업금속 재련 쪽에서는 좀 이슈가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산업금속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영향을 좀 이런 변화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좀 줄어들 거라는 점에 좀 포커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쪽 관점은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이익 수준 자체는 과거보다 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어떤 디스카운트가 과거보다는 많이 좀 완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익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금속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본다고 하면 저희 업종 내에서는 고려안을 탑픽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가 탑픽을 이제 철강 소위 말하는 이제 비철금속 쪽의 대표 주자인 고려아연을 탑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뭐 포스코랑 이렇게 이 두 종목 비교해 보면 어떤 관점에서 얘가 좀 더 선호가 되는지. 사실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은 뭐 포스코도 충분한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포스코도 물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공급 통제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이익이 감익하더라도 예전보다 높아진다라는 것들이 좀 1분기 실적부터 확인이 되면 주가 반등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의 그 주가 드라이버 중에 하나인 철강 가격 반등 폭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속 가격, 산업금속 쪽에서의 상승률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익이 아무래도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 감익도 좀 중요한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했고, 끝으로는 이제 성장성인데, 사실 철강업체들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런 모멘텀은 좀 거의 없잖아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고려아연은 저희가 이제 몇 번 계속 언급드렸지만 내년 10월달에 이제 동박 사업이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가동이 시작을 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는 이제 2차 전지 전구체라든가 이런 소재 사업에 추가로 진출하는 모습들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조선기계방산우주개발산업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조선기계우주개발 이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선사들이 처한 상황과 내년 수주 전망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업체가 올해 물류 대란에서 가장 좀 수혜를 본 업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선박 신규 발주가 최근 5년 평균 대비 7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조선업체들도 수주를 많이 했고요. 매년 이제 그 컨테이너 수주는 전체 수주 실적이 한 10에서 20% 전후였는데 올해는 거의 40%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선종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LNG선 신규 발주도 19% 정도 증가했고요. 탱커도 올해 부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체적으로 14%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수주 성과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3.2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국내 조선업체들이 2024년까지 그러니까 3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배 한 척 만들어지는데 보통 2년 정도 보니까 1년 여유분이 생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은 물류 대란이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주 실적은 올해랑 비교했을 때 24%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된 물량이지만 절대치가 높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조선업체 입장에선 매우 넉넉한 물량이다라고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조선업체 중에 현재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는 조선업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올해도 단가 인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재료비 상승이 명분이었다면 내년에는 도크가 별로 없다라는 명분으로 선가 인상을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내년이 올해보다는 물류 대란이 좀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 발주에 대한 고민들이 약간은 생기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우리 섹터의 쟁점은 성과를 올려내는데 성공하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과를 올려내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딱히 없습니다. 도크도 이미 넉넉한 확보가 돼 있고 잔여 도크도 어차피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2023년, 2025년에 새로운 환경 규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급한 거는 선주들이 아니냐 좀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과정에서 내년에 성과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년에 수주한 배들은 2024년에 제작을 합니다. 올해도 성과가 올랐는데 2023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023년, 2024년으로 가면 수익성이 의미 있게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체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투자 시점에서 보면 수주 물량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코스피 자체도 지금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하락세가 진정되고 성과 상승에서 조선업체가 협상력을 얻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좀 손쉽게 반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기술을 통한 경쟁 우위 확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경 규제가 강해지는 게 선주들이 느끼는 압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친환경 기술이 앞서는 한국 조선업체가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탑픽으로는 현대미포조선과 HSD 엔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특징은 겹치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빅3들은 서로 겹쳐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수주를 하고 늦게 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소형 선박이 나오면 무조건 미포조선으로 오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조금 타사에 비해서 집중화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컨테이너사가 좀 빚을 봤는데 미포조선은 주력 상품이 탱커입니다. 탱커가 올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탱커 시장의 반등을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선업체들 중에 유일하게 순현금이고요.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연말에 관측할 수 있는 중요 투자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HSD 엔진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 엔진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친환경 선박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자연스럽게 HSD 엔진의 수주 단가도 친환경 도입률이 올라가니까 높아질 거고 이런 것들이 수익성 개선에 계속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조선업체 시장 침투 플러스로 대우조선과의 거래 관계 단절 이런 우려들도 일각에서 있었지만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업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뉴트럴 투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은 2분기부터 마이너스, 3분기, 4분기 계속 마이너스인데 추세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굴삭기 회사들이 대부분 매출이 중국에 쏠려 있는 구조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좀 커버하는 것도 한계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국 외 지역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쪽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총수요가 조금 부진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계 섹터에서는 다들 굴삭기만 이렇게 떠올리시지만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이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쪽이 지금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국 에너지 대란 뭐 원인들이 이제 물류 문제다 이런 것들이 엮여서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도입에 대한 얘기는 다시 나올 거고 현재 국내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최대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던 SMR에 대해서도 두산중공업이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 승인을 처음 받은 것도 뉴스케일이고요. 뉴스케일의 대주주로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있고 대주주 참여 조건 중에 초기 5개 프로젝트는 무조건 두산중공업에 일감을 준다라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공 경험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외에는 저희가 현대무백스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무백스는 주로 물류 센터에 들어가는 기계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물류 대란 와중에 그리고 뭐 최근에 마켓컬리나 뭐 다수의 물류 기업들이 시장에 등판하고 자금 조달을 통해 시설 투자를 하고 있죠. 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 시장 공략법도 유효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방산 우주 개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국방 예산은 2022년 국방 예산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뭐 국회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전체 예산의 증가 폭은 2%에 그쳐서 매우 아쉽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해외 무기 예산이 급감했기 때문에 국내 무기 예산만 추리면 9%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성장률은 9%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논의됐던 것들이 새로운 무기 도입입니다. 뭐 LCM이라든지 LAH라든지 최근에는 백두 체계라는 제품도 새로 공개가 됐고요. 신무기 개발이나 아니면 무기 개발 완료 시점들이 임박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R&D 계약을 수주하거나 아니면 R&D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양산 계약이 내년에 되고 체결되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현재 탐방을 가면 상반기 때 얘기하던 것보다는 많은 수주 전망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주와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우주 개발 기업들이 대부분 민수를 병행합니다. 뭐 우주 개발 쪽에 당연히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5년간 인공위성 수가 4,524대에서 8,018대로 증가했는데 증가분 거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이 쏜 위성입니다. 제가 파악을 했을 때 민간 기업이 보유한 위성이 전체 물량 25%가 이미 넘는 상황이니까 위성 발사량은 앞으로 늘어날 게 아니라 이미 빠르게 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성장 지속될 겁니다. 기체 부품 쪽도 현재 3, 4분기 거쳐서 코로나 이전에 뭐 45%에서 70% 뭐 공항에 따라서 현재 여객자 수가 회복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항기 기체 부품 수요도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실적 개선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탑픽은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누리호 쪽으로 최근에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내년에 누리호 2호와 3호를 조립할 거고요. 이후에 하는 후속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에는 국내 최초의 우주 물류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실적 전망 좋습니다. LAH 양산 계약 내년에 체결할 거고요. 기체 부품 쪽도 실적이 올라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LIG 넥스원도 최근에 시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UAE에서 천궁 미사일 최대 4조 원까지 구매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4조 원에 대한 얘기는 저도 사실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망에서 더해서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거 UAE 수출이 없더라도 넥스원이 지금 LCM 개발 완료가 이제 임박한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대포병 레이더나 대포병 뭐 대응 미사일 등 신제품 계속 출시 있고요. 정부에서 올해도 업그레이드 해라 이런 의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 방산 기업답게 국방 예산 증가의 최대 수혜자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024년까지 3년치 수주 물량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고가 수주 물량은 아닌 것 같고 올해는 뭐 원재료 이슈나 그 다음에 물류 이슈 때문에 주가가 결국에는 바닥에서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박스권에 있었던 것 같고 내년부터 단가 인상 수주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시차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데는 뭐 좀 시간이 반영될 것 같고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뭐 이슈라든지 이벤트가 있을지 내년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신 부분이고요. 조선업체들 수주를 하면 처음 1년간은 도면을 그립니다. 도면이 사실 전체 수주 단가의 10% 이하기 때문에 거의 매출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본격 매출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생산분은 2년 전 수주 물량입니다. 당연히 단가가 안 좋고 사실 손실이 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조선업체들이 전체 수주 잔고에 대해서 충당금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 톤당 130만 원 기준입니다. 근데 현재 3분기에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체들이 조선업체들이랑 합의한 가격은 톤당 1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5만 원에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당 매출 인식할 때마다 이 15만 원이 환입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 시세가 약간이라도 완화되거나 후판가 협상이 좀 더 잘 풀리면 이게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지금 조선업체 매출 인식은 톤당 13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자가 불거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만약에 추가로 뭐 톤당 130만 원, 140만 원, 150 간다면 철강을 사셔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함께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후판가가 더 안 올라가면 저희는 수익성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시차는 있습니다. 올해 수주한 물량은 23년부터 인식을 하니까 영업이익은 23년부터 쭉 올라오는 게 맞다. 그러면 내년엔 영업이익 개선도 딱히 없는데 수주가 감소하지 않냐? 이게 결국 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트리거는 결국 미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 가서 저희가 영업이익 안 나온 거 이건 예전에 수주한 거의 결과물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주가를 올리려면 결국은 또다시 수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물량 감소는 예견된 거 아니냐, 내년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 있냐, 왜냐하면 조선업체들이 고밸류를 받기 시작하면 꼭 제가 받는 질문이 몇 년도에 가면 펄을 받을 수 있냐고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야 리레이팅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내년 수주 단가를 통해서 2024년엔 퍼가 가능하냐가 어떻게 보면 최대 쟁점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도크가 적어서 선주들이 단가를 못 올리고 못 빼길 거다. 그리고 어차피 그들도 지금 운임이 내년에 올해보다 감소한다고 해도 최근 10년 평균이랑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실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올해까지 좋았던 현대미포조선을 내년 탑픽으로 보여야 될 게 아니라 좋아질 종목을 탑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솔직히 도크 크기나 뭐 캐파로 봤을 때는 미포보다는 더 좋아질 삼성이나 뭐 대우조선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성과가 제일 안 오른 선종이 탱커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탱커가 전 선종 중에 후판 사용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체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재료비를 이유로 성과를 올리는 거면 탱커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해 탱커 시황이 별로였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과가 좀 눌려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보고 있습니다. 도크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미포조선은 제가 미포만을 뭐 몇 번 갔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보기엔 도저히 도크를 늘려낼 부지적인 여건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대형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현대 같은 경우 군산조선소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캐파가 도크를 폐쇄해 버린 거지 캐파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미포를 좀 더 제안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산업 전망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2021년 분양 물량 최대 45만 세대까지 예상이 되면서 상반기 때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 이제 분양가 산정이나 미분양 발생하는 것들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분양 현장들은 미뤄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22년 분양 시장도 뭐 지금 현재 기조가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 생각했을 때 쉽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나 분양률 모두 다 올해보다는 조금 저조한, 그래서 이쪽에서의 리레이팅이 나오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 사실 좀 더 큰 이슈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이제 유연탄 가격이 $150 이상 유지하게 되면서 이제 시멘트사들이 영향을 좀 받게 되고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물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역마진이 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액션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뭐 예를 들면 기준 가격 대비 할인율을 축소한다던가 아니면 순환자원 처리시설 투자 확대를 하면서 가동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급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택 매출이 예상 수준을 미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기존의 컨센서스가 높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이슈들은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지나면서 조금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쪽으로 흘러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 외에 건설주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해상풍력 쪽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자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트랙 레코드나 어떤 브랜드 파워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 특히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가장 우위에 있는 상태고요. 현대스틸산업이라고는 하부 구조물 제작업체와의 어떤 시너지, 그다음에 시공 매출, 그다음에 배당 수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은 이제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시장에서의 어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업종 내에서는 현대건설 탑픽으로 제시드립니다. 네, 건설 산업 전망까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전략과 FICC 산업 전망까지 2022년 NH 리서치 전망 자료 발표 모두 마쳤는데요. 네, 투자자 여러분께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월마트 실적 리포트입니다. 한희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월마트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3분기 매출액은 컨센을 상회를 했고 그리고 넌갭 기준으로 이 조정 주당 순이익도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 오프라인 채널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면서 월마트 US 그리고 샘스 클럽 이 두 메인 사업 부분의 기존점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분기 대비 하더라도 이제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커머스 사업 매출 모멘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월마트 US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이커머스 사업 매출이 8% 증가를 했고 샘스클럽의 이커머스 사업도 32% 증가를 하면서 견조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내 그러니까 식료품 시장 내에 월마트의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온 오프라인 사업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서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도 6.4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분기 실적도 좋고 연간 이익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는데 주가는 실적 발표 당일날 2.5% 하락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0.9%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급 체인 관련 비용 증가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좀 하락한 점이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4분기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 월마트가 재고를 좀 크게 좀 늘려서 그래서 제품 부족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시 추가적으로 좀 매수 기회로 좀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부채 소멸 손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이제 상환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제 그 타겟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좋았는데 4.7% 주가는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용 정가 이슈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제 리테일 업체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리테일 업체들이 좀 비용을 좀 정가를 하면서 수익성을 좀 유지하기를 좀 바랐는데 이 월마트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약간 저가격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두 개 기업 모두 좀 마켓 셰어를 좀 올리기 위해서 단기 수익성이 좀 부진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켓 셰어를 올리기 위해서 좀 약간 뭔가 가격 정가를 조금 미루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우려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월마트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사업도 하고 있고 월마트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멤버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좀 저가격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